요새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 또 들어보면 요즘 조금 또 형편이 폈어요. 한 2달 전보다 또.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기 변동되는 게요. 정말 시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래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는 막 죽으려고 그러더니만 요즘 조금 또 거래가 좀 늘어나니까 또 살아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맨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부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막 자격증 따겠다고 이런 준비하시는 거 학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부동산 경기가 막 좋잖아요. 그때 막 자격증 따고 오시는 분은 훨씬 많아요. 경기 안 좋죠. 부동산 경기 안 좋죠. 학원 오는 사람이 적어요. 이게 올바른 그런 방향이에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 우리는 뭐 투자도 그렇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공부하고 막 해가 자격증 따뒀다가 그리고 막 권리금 싸지고 막 그랬을 때 좀 잡았다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 경기 또 되살아나요. 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 우리는. 막 좋다고 하면 우르르 안 좋다 그러면 다 털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투자해야 되고 언제 뛰어들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금지행위 중에서 6번째 금지행위가 뭐냐? 6번째가 투기 조장행위예요. 투기 조장행위. 자, 이것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렇게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 2가지 부동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게끔 중개해주면 이 매매를 중개한 이 행위가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할 목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중개해 준 거예요. 이런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에요. 2번째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이라고. 얘를 이렇게 2가지를 든 거예요.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위에 거 이거죠. 원래 이제 거래할 때는 B가 이걸 사가지고 B가 이걸 C한테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파는 것을 요거 매매를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차적으로 등기가 나야 될 판이야. 그런데 B가 자기가 사고 그 다음에 되팔았는데 마치 A하고 C가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직접 C 앞으로 등기를 치고 자기는 빠져. 탈세한다고 해요. 양도세도 안 물 수 있어. 차익이 생겨도. 이렇게 하게끔 중간에서 개업공인회사 등 요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해 준 거 있죠? 이런 중개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투기 조장행위예요. 그럼 이런 행위가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중개한 거예요. 탈세행위 만든 거죠.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가 다른 말로 탈세 조장행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겁니다. 3학년 3반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 전매 알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미등기 전매 알선. 미등기 전매 들어보셨죠? 중간생각 등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랬을 때는 혹시 이 사람이 전매 차익을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등기치게 만들어주면 가배행위는 여전히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전매 차익이 안 생겼다고 할지라도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에 7번째 금지행위가 뭐냐면 7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이용케 하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2가지가 협조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요 조문만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협조행위다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제 금지행위를 풀어보는데요. 금지행위는 실제 이제 문제를 내보고 이러면요. 잘 안 틀립니다. 금지행위는. 대부분 잘 맞추셔요. 교재 보시면 49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문제가 길어요.
49번 문제. 자, 49번의 1번은 청약 예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금 통장을 A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매수 의뢰인 B한테 청약 통장을 사게끔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법정 중개 보수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중개 보수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청약 통장은 중개상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지 증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금지행위예요. 법정 보수 받았다 이런 게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 보수가 있지도 않아요. 중개상물도 아닌걸요. 금지 증서인데요, 통장은. 2번은 의뢰인 A가 택지 매도를 갖다가 개혁공인회사 갑에게 3억 원에 의뢰해가지고 매도 의뢰인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해 줬어요. 그 차익을 보수 또는 실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개혁공인회사는 택지를 3억 3천만 원에 매도 중개해주고 차익을 갖다가 보수로 챙겼죠. 3억 알선해주고 3천을 챙겼으니까 뭐예요? 10%야 10%. 당연히 초과보수예요. 금지행위지. 3번은 전매 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과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 전매하려고 하는 의뢰인 A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개혁공인회사 갑이 전매를 중개해 주었어요.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A는 전매 차익을 갖다가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금지행위 맞죠? 네. 4번 개혁공인회사 갑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그죠?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러니까 A가 의뢰인인 겁니다. 근데 A가 직접 안 오고 대리인 B를 보낸 겁니다. 개혁공인회사가 그런데 다른 개혁공 을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해버렸어. 그럼 여기 개혁공인회사 갑은 자기가 의뢰받은 택지를 자기가 사버렸지. 공동으로 사도 자신의 의뢰인의 택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직접거래지. 대신 요때요, 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개공 을은 택지를 같이 공동으로 매입했지만 을 입장에서는 그 택지가 자신의 의뢰인의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직접거래가 안 되죠. 갑만 된다는 뜻이요. 갑을 물어봤죠 지금? 예, 금쟁입니다. 5번 의뢰인 A가 택지에 대해서 매도를 개혁공인회사 갑에게 의뢰했고 개혁공인회사 을은 갑의 중개로 A 소유의 택지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다른 개공의 소개로 택지를 매입한 거니까 금쟁이 아니죠. 직접거래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5번이죠. 5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128페이지에 있는 52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게 옛날에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좀 길지요. 풀어보십니다. 자, 52번의 1번 지문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3개월 만에 팔아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매 알선. 이게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죠. 금쟁입니다. 2번은 전권을 양쪽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혼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불러요. 쌍방대리도 금쟁이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전에 기출문제지만 이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낸 것은 문제는 좋아요. 좀 길어서 그럴 뿐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것을 일방대리라고 해요.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갖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대리. 이건 금쟁이 아니죠. 4번은 소개시켜주고요. 다른 건 문제가 없고, 자, 법정 중개 보수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행운의 열쇠를 받은 거잖아요. 이 행운의 열쇠가 뭐예요? 금붙이고 이게 초과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운의 열쇠는 이게 불행의 열쇠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초과보수가 돼서 1학 일반짜리예요. 그 다음에 5번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름동에 있는 집을 누구한테 팔아먹었냐? 의뢰인한테 팔아먹었어요. 매수 의뢰인한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또 매수 의뢰인 병에게 또 대치동에 있는 그런 주택도 팔아먹었어요. 두 번 다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손님한테. 이게 뭐예요? 직접 거래지. 그래서 금쟁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자, 54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기억번은
자기의 인척 B 소유의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해 준 겁니다. 매수 의뢰인한테 자기 친척 집을 팔아준 겁니다. 이건 중개지. 친척일지라도 직접 거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2번 같은 경우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F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일방대리라고 그러죠. 쌍방대리 아니죠. 지금 니은번 일방대리예요. 금쟁이 아니고. 디귿번은 순가 중개 계약의 내용을 준수했어요. 원하는 대로 팔아줬어요. 그런데 챙긴 게 법정 보수를 넘어가면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1번은 분양대행 나오면 이 분양대행은 중개활동이 아니어서 법정 상한선이 없고요. 따라서 주택의 중개상물에 대한 법정 보수인 0.9%를 초과해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나오면 금지행위 무조건 아닌 거예요. 얼마 챙기든. 미음번은 무허가 건물은요 중개상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매매를 중개했다. 그걸로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디귿번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2페이지를 딱 펴두시고요. 칠판에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는데 금지행위가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3학년 3반짜리에 들어가는 게 증, 직, 쌍, 투 이런 거고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게 수, 혀, 판, 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증이 뭐냐 그러면 증서. 증서가 무슨 증서냐 그러면 금지증서. 양도 금지증서요. 청약통장이나 딱지 얘기합니다. 이걸 중개해주면 3학년 3반. 이걸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3학년 3반. 이런 얘기고 요게 직접 거래입니다. 요것이 쌍방대리. 이렇게. 다 3학년 3반짜리입니다. 요게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자,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거.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그러면 혹시 전매 차익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투기 조장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안 생겨도. 예. 그 다음에 요 수가 뭐냐면 초과보수, 초과실비예요.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거. 사실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이 초과보수가 돼서 금쟁이가 되는 것은 중개활동에 대한 복비만 그렇다. 분양대행료라든지 권리금 알선한 거 이런 것들은 초과보수와 관련이 없어서 금쟁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뭐예요? 합산한다. 세 번째는 초과해서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금지행위지 요구, 약속한 그것만 갖고는 금지행위가 안 된다. 세 가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협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행위고 협조한 행태가 두 가지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이용하게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것이 협조행위도 걸리는 거. 조문만 그대로 나옵니다. 판자는 뭐냐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고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했을 때 금지행위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 이것도 금지행위. 단순 매매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1학년 1반이죠. 3학년 3반짜리인지 1학년 1반짜리인지 이거 요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59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59번 문제요. 대토권은 증서가 아니고 권리라고 봐야 돼. 권리. 그것도 이제 중개상물은 안 되는 거죠. 양도 금지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예. 자, 여기요. 59번 문제에서 기억번은 쌍방대리가 되기 때문에 3학년 3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매매업이니까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은 1학년 1반짜리입니다. 2번, 니은번도 맞죠? 디귿번은 증서입니다. 증서. 길게 되어 있지만 3학년 3반입니다. 틀렸죠? 리을번은 뭡니까? 초과보수, 초과실비입니다. 1학년 1반짜리죠?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거 오라고 그랬나요? 옳은 것은 기억번하고 니은번. 정답은 1번이네요. 60번을 골라보십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60번도. 기억번은 의뢰인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은 일방대리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 아닙니다. 니은번은 분양대행 나오면 이거 많이 받아도 금쟁이 안 걸립니다.
분양대행은. 디귿번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거래한 겁니다. 본인하고 해도 직접 거래지만 의뢰인이 보낸 대리인, 수임인과 해도 뭐예요? 직접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과 수임인이 포함되죠. 대리인과 했다. 그래도 직접 거래. 디귿번은 금쟁입니다. 리을번은 건축물이 중개대상 물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매매업 금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이제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할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했고요. 비중이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금쟁이 역시 비중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5문제씩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비중이 한 문제인데 이것도 5문제 정도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가 나오는데 보수와 관련해서는 2문항이 출제 비중입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에 대해서 볼 텐데 출제 비중이 확실하게 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6문제 정도 비중 있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여기 교육을 보도록 합니다. 자, 교육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육? 몇 가지요? 3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교육은요. 실무교육이 먼저 있죠. 실무교육. 자, 또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연수교육이 또 있죠. 연수교육. 또요? 직무교육이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직무교육이? 자, 하나 더 있는데 교육이 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교육은 사고 예방교육, 사고 예방교육이다. 이렇게 교육의 종류 4가지.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 그죠? 그런데 여기 연수교육이나 예방교육은 일하는 중에 받는 교육이에요.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실무교육 대상자는 2 부류예요. 누가 실무교육 대상자가 되느냐? 등록을 신청해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무교육을 받는 거다. 등록 신청하려는 자. 만약에 법인이 등록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법인일 때는 임원사원, 전원이. 분사무소를 차릴 적에는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책임자가. 그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 받습니까? 받아야 된다. 특수법인의 임원은 실무교육 받습니까? 특수법인의 임원은 실무교육 안 받죠? 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려는 사람도 실무교육 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취직하려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소공으로 뭐요? 고용신고하려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 부류가 실무교육 대상자. 자, 실무교육을 언제 받냐면 신규로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 신청하는 날, 그 날 기준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유효기한은 1년입니다. 2년 전에 받은 실무교육을 이번에 오픈할 때 써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공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신고라고 합니다. 고용신고하는 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실무교육은요. 누가 실시하는 겁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죠. 등록관청은요. 실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실무교육은 등록관청 없어요. 그럼 이런 실무교육은 교육의 내용이 뭔가요? 교육의 내용 3가지죠. 3가지 뭐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또요. 중개하고 경영실무. 또요. 직업윤리 등. 그래서 3덩어리 해요. 다시 한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중개하고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3덩어리. 교육 시간이 어떻게 돼요? 28, 3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실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 있나요? 있죠.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1년 이내 다시 오픈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신규 등록할 때는 새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죠. 실무교육 면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돼서 그랬을 때는 뭐예요? 실무교육 면제. 1년 안 됐을 때는 실무교육 면제죠. 관두고 나서 예외적으로 면제. 자, 이번에는 연수교육 봅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받나요? 대상자 누구? 연수교육 누가 받는 것이에요? 현재 일하고 있는 개공. 그 다음에 소공이 연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죠.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러한 연수교육은요.
언제 받습니까?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2년마다. 연수교육 받고 그 다음에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2년 되면 또다시 뭘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 받고 이렇게 2년마다 받게 되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이다. 만약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과입니다. 자, 만약에 개공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죠? 똑같이 500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500과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개별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알려줍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공고해가지고는 알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 안 띄우고요. 통지만 합니다. 누가 이거 연수교육 받으라고 개별 통지를 보낼까요? 시도지사가 보냅니다.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의 실시권자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개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년이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연수교육 받는 것 같아. 좀 있으면 연수교육. 좀 있으면 연수교육 이렇게. 제가 이제 하도 이게 안경이 제 눈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노량진에 안경점에 가서 책을 못 보겠다 하면서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친한 척 하려고 이것도 지금 이 안경도 여기서 맞춘 거다. 진실이거든요. 맞춘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보래. 예,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니까 기록이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 정도에 맞췄던 것 같아. 그래서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딱 보더만 그분이 입을 떡 벌리면서 6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 2년쯤 됐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거의 5년이 넘어서 6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짜로. 예? 이 사장님들 어떨까? 맨날 연수교육 받나요? 맨날. 좀 있으면 연수교육. 또 좀 있으면 통지서 날라와. 또 받더라고요. 응? 자, 곧 받게 돼요. 예. 왜 이렇게 연수교육 맨날 나오냐고 그럴 때가 곧 또 온다니까. 자, 그러면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여기 등록관청 나오면 안 돼요. 이러한 연수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구별하셔야 돼. 연수교육은요, 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빼고 뒤에 두 가지는 똑같아요. 중개하고 경영실무, 또요, 직업윤리 등, 그건 똑같아요. 앞부분이 틀려서 얘하고 얘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교육시간 어떻게 됩니까? 12, 1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과입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구게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려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소공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죠. 이 두 개가 혼동되면 안 돼.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 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구별하셔야 되고. 자, 이런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군가요? 시도지사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 여기 등록관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등록관청의 실시권자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직무교육은 언제 받을까요? 똑같습니다. 고용신고 1년 이내, 그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취직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무교육은 교육 내용이 뭘까요? 별거 없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에요. 직업윤리요, 이건 별것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교육시간 몇 시간? 3시간 이렇게 되죠. 그럼 직무교육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면제받는 경우 있나요? 있죠. 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중개보조원이 1년이 안 돼서 다시 고용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이번엔 직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1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진입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여기든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누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이 지침. 이런 세 가지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국장이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지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은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얘는 일하다가 받는 교육인데 사고 예방 교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건? 사고 예방 교육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관청이 합니다. 국장이 하고요. 또요 시도지사가 하고요. 사고 예방 교육도 누가 합니까? 등록 관청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관청이 합니다요. 모든 관청이 누가 대상자가 됩니까 이거? 모든 종사자입니다. 이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모든 관청이 모든 종사자한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 교육은 요새 요런 사고가 이런 형태로 잘 터지니까 주의하시라고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 예방 교육은 이런 데서 반드시 실시해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했다고 해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때는 이런 사고 예방 교육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입하려면 받아야 되고 계속하려면 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요. 의무 아니죠. 받아야 되는 의무가 없죠. 할 수 있다 합니다. 일종의 캠페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려면 하고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는. 핵심은 뭐냐? 이런 사고 예방 교육도 연수교육처럼 일하는 중에 받기 때문에 불러 모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알려줍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10일 전까지 알려주게 돼 있다. 이때는 근데 알려줄 때는 10일 전까지 공고를 띄워도 되고 또는 개별 통지를 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받아도 꼭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고 띄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별 통지할 수도 있고. 현실 이거 안 할 겁니다. 하면 이거지. 그죠? 근데 여기 연수교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중간에 받으니까 알려주죠. 근데 제재가 있죠.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개별 통지지. 여기는 공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공고하든지 아니면 개별 통지하든지 선택사항. 응? 자, 문제를 풀어볼 텐데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 6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62번.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요. 2번 어디가 틀렸고요? 실무교육이다 그랬는데 중개보존이 받는 것은 무슨 교육이요? 직무교육이요. 직무교육. 실무교육이 아니고. 3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임원사원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다 받죠. 공인인계사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든 없는 임원이든 중개 업무를 담당하든 안 하든 임원사원은 전원이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고. 4번 직무교육은요.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직무교육의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 등 하고 끝나버리죠. 거기 나와 있는 법률 지식, 중개 경영 실무 이런 거 없어요. 틀렸죠? 5번은요. 맞죠? 1년이 안 돼서 다시 고용신고나 또는 개설 등록하고자 했을 때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면제. 5번이 정답이죠? 6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63번에서)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은 했습니다. 자, 너무 쉽죠? 1번은 보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 정답 1번이죠? 64번 풀어보십니다. 자, 64번에 1번이 틀린 거예요. 2년이 아니고 1년 내에 다시 고용신고나 신규등록 할 적에 그때가 면제죠? 2년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1년 이내.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는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등록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등록하고자 하는 자구나. 그러면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써야 되고 시험에서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막 잘 바꿔요. 두 번째는 누가 실시하냐 요걸 보셔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일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예 등록관청으로 바꾸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출제요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그대로 놓고 다시 이걸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그대로 내거나 조금 바꾸거나 반대말 쓰거나 이렇게 출제하니까 대비하시면 되고. 직무교육 시간, 서너 시간이죠? 이 교육 시간 여러 번 바꿔서 냈습니다. 최근에도. 4번요. 실무교육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이나 소공 얘기하고 있죠. 그때 2년마다 무슨 교육을 받냐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연수교육은요. 누가 시시권자입니까? 시도지사.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연수교육 대상자가 개공이랑 소공입니다. 그거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의 내용이에요. 자, 실무교육 내용 다시 한번 세 가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두 번째, 중개하고 경영 실무. 세 번째, 직업윤리 등. 이렇게 세 가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67번 풀어보시고요. 자, 67번 문제에서는 1번은 직무교육이니까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이런 거 없어요. 자, 직무교육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고요. 니은번은 교육시간 틀렸어요. 이게 실무교육 시간이니까 28, 32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경매 실무교육 시간 있죠?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어떻게 돼요? 32, 44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매 실무교육 시간.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요. 28, 32.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28, 32. 경매 실무교육은요. 32, 44 이렇게 됩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만 500과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쓰면 틀려요. 개공하고 누구예요? 소공이 받는 거예요. 등 그러면 보존이 포함돼서 틀리죠? 이렇게 못 낼 것은 아니에요. 등자 내면 보존이 들어가 버리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직무교육을 받은 자가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아니잖아요.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을 사람은 개공하고 소공이에요. 직무교육을 받은 보존 아니고요. 그래서 틀리고요. 5번 질문은 사실은 출제할 때 법조문 그대로 출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수교육일 2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 이 교육일이라고 하는 게 2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제했겠지만 이렇게 되면 논란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법조문 그대로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꿔서 낼 필요가 없어요. 2년이 되기 언제까지요? 2개월 전이라고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출제했다고 보면 5번은 맞는 거다. 그래서 정답 5번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중개보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개보수로 갈 텐데 비중은 두 문제죠. 자, 중개보수로 볼 텐데 중개보수 내용 중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한 절반 정도 내용을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수인데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는데 자, 덩어리가 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보수청구권이에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빨리 설명드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청구권은 활동 과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의뢰를 받고, 의뢰가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 보여주고, 자, 마음에 들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의 이행이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등기 내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는 계약금만 치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냐와 관련해서 자,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문이 있어요. 자, 보수 지급 시기 언제냐 이렇게 하면 지급 시기는 일단은 약정한 시기가 있을 때는 그 약정한 때가 됩니다. 약정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약정이 없을 때를 묻지요. 약정이 없다면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된 때입니다. 완료된 날 이렇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수 지급 시기예요. 조문입니다. 최근에 2번이나 출시됐던 겁니다. 이 조문이 들어온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매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이렇게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에?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거나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자 그럴 적에는 보수채권도 소멸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보수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면 깨지면 보수채권도 소멸합니까? 그 파기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복비를 못 받겠죠. 반대로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다면 그때는요. 복비를 받을 수 있겠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소개시켜서 사기당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안 살폈네요. 사실은. 사기당한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취소했다. 그때 복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사기당했는데 매수인이. 줄 리가 없죠. 오히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요. 만약에 당사자인 매수인이 계약금 걸었던 걸 포기하면서 나 안 살라요. 이렇게 계약을 해약해버릴 수 있죠. 중도금 주고받기 전까지는 그 해약이 해제예요. 그럼 누구 탓이요 그건? 개업 공인중개사 탓이 아니잖아. 매수인 마음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개공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순수하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법정 한도입니다. 자, 중개 보수를 받을 때는 얘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걸 넘겨서 받으면 금쟁이야. 근데 법정 한도가 중개 대상물이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중개 대상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게 좀 틀리다. 주택이다 그랬을 때요. 법정 한도는 국토교통부를 영해서 정한 대강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시도 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한다. 그죠? 그래서 이 시도 조례가 진짜 법정 한도를 정한 그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걸어두게 돼 있죠. 일단 국토부 교통부령에서 정한 대강의 법정 한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이 중요한데 여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어떻게 받냐면 똑같이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죠. 그 한도는 매매나 교환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1천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임대차 등을 알선했을 때는 1천분의 8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법정 한도입니다. 0.9, 0.8 밖에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쌍방한테 이렇게 각각 받는 것이지 절반씩 나눠 받는 거 아니에요. 균분해서 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데 이 한도는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닙니다. 한도란 글자가 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일방이요. 그 한도가 뭐예요? 0.9하고 0.8이에요. 시험에서는 0.9나 0.8이 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의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는 법정 한도는 요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례표에 따르면 거래의 종류나 거래 금액에 따라서 최고율이 0.6, 0.5, 0.4, 0.3 이렇게 한도 금액도 막 25만 원, 30만 원, 80만 원 정해놨어요. 한도 금액도. 그래서 진짜 지켜야 될 법정 한도는 벌써 이거 아니고요. 요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넘겨서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금쟁이에요. 그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시도조례가 중개대상물 소재에 관한 시도조례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조례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복비를 받는 겁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경기도 조례입니까? 경기도 조례입니다. 사무실 따라갑니다. 무조건. 물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무실 따라갑니다. 만약에 물건 따라서 복비를 받게 되면 사무실에다가 17개 시도 조례표를 싹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무실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그 사무실이 있는 곳 조례를 걸어놓습니다. 10번 이상 출제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법정 한도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초과해서 받았는데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이 초과해서 이걸 넘겨서 받아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는 잘못 해석한 정도니까 이때는 초과보수로 해석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처벌하냐고요. 잘못했지만 이거 잘못해서 실수한 것 같지만 1학년 일반으로 처벌합니다. 이거요. 이래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이런 변명 안 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했어요. 0.8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약정은 어떻게 돼요?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전부가 다 무효입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것도 3번이나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2번,
10번 이상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주택 외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할 텐데 주택 외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법정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시도 조례표가 여기는 없습니다요. 이게 중요한 특징. 시도 조례표가 없어요. 그럼 주택 외 물건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게? 주택을 빼고 나머지가 싹 들어가죠.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임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이렇게 주택 빼고 나머지 물건이 여기 싹 들어갑니다. 법정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오피스텔 중에서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먼저 나옵니다. 그 가의 요건이 뭐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나의 요건이 뭐냐? 세 가지죠. 입식 부엌, 수액식 화장실, 목욕시설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나의 요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몽땅 갖춘 걸 얘기하니까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걸 얘기합니다. 그런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이때 매매나 교환계획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령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나온 요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시도 조례표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지에 나옵니다. 이건 계산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원리만 알면 되시고 이쪽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매매 교환이 좀 세요. 임대차 등이 0.49 가나 오피스텔에 들어간 게 뭔지를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빼고 나머지 주택의 물건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0.9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령에 나와요.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가나 오피스텔 뺀 나머지 물건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가, 토지, 임목, 공장, 그 다음에 가나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오피스텔이 지문 문제나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피스텔은 뭐냐? 가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를 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야. 근데 뭐 화장실 있고 부엌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있고 목욕실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 근데 면적이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가나 오피스텔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오피스텔입니까?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는 거예요. 이건 주거용으로 보는 거고 그 기준을 갖다가 말로 해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네 가지를 정해놓은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최고 많이 받았을 때 얼마요? 0.9. 중요한 것은 나머지 물건에 들어갔을 때 상가다 그랬을 때 매매를 알선해도 0.9지만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도 최고율이 0.9입니다. 나머지 물건은 1천분의 8이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가 임대차도 최고 몇 프로까지 받는다고요? 0.9. 0.8 그러면 안 돼요. 임대차도 0.9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돼. 머릿속에요. 그러면 결국은 법정 한도와 관련해서는 자, 세 개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러면 뭐예요? 요 조례표가 적용되는 요거 한 덩어리. 그죠? 두 번째, 가나 오피스텔 요 덩어리. 그죠?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 0.9로 받는 거 이렇게 세 덩어리가 딱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이 주택은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 있죠? 부속 토지 이걸 포함합니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요. 이거 출제될 것 같아요.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된 적은 없어요 지금. 포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이 5억짜리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단독주택 중에서 땅 대지 부분은 이쪽에 들어갑니까? 단독주택 5억이다 그러면 건물이 3억이고 땅이 2억이다 그러면 건물은 이쪽하고 땅 2억은 이쪽하고 해서 두 개를 합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독주택 5억이다 하면 그 부속 토지인 대지 가격 포함해서 5억 전부가 여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속 토지 뭐라고요? 포함이라고요. 출제 예상 문제라고요. 제외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택 그러면 주택에는 부속 토지 뭐요? 포함. 자, 쉬겠습니다.